네, 진로. 한마디로 자신의 재능에 맞는 업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행복을 찾아주는 진로. 우리는 자녀 진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매주 수요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진로 찾기.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엄마는 자녀의 가장 가까운 역할 모델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빠보다도 엄마가 조금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부모 세대의 이런 직업관과 지금 아이들의 직업관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하는 그 말들은 얘 것을 그대로 증가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진로관을 확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로 오늘 오프닝을 열어봤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진로교육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우리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간이 또 한 주 지나면서 네. 아, 진로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나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엄마들을 위한 수요 특집.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그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대표님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버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하는 일 외에 왜 다른 일을 안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십니다. 네. 그 얘기는 다른 걸 배우면 되는데 기존에 처음에 배웠던 그거로 아주 그냥 끝까지 가시려고 하는 이게 우리한테 산재에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바뀐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제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 걸까요?를 선정한 이유도 따로 있으세요? 네. 안 배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안 배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배우면 늘 시험을 보는 거라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배우는 네.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네. 앞으로는 시험을 안 봅니다. 우리가 미래에 공부하게 될 지금부터는 평생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언급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잘 배우고 네. 또 잘 배운 거를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또 다시 직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방송 최초로 시도하는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배워야 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에 가장 핫한 인공지능 로봇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얼마 전에 격돌을 해가지고 오전 4, 연승은 아니고요. 오전 4승을 했던 알파고죠. 그래서 알파고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점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의 학습 방법은 사실은 그냥 열심히 암기하고 가르쳐주는 범위 내에서 진도를 잘 쫓아나가면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미래,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의 방식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의 재능이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 훈련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성기를 맞을 때까지는 필요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두 명의 화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한 명은 굉장히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이고요. 한 명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스페인의 천재 화가인 안토니 타피에스라고 합니다.
두 화가 다 전성기라는 걸 누릴 수 있었는데요. 화가로서 전성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서서히 성장을 해서 그 분야에 이 사람이 화가구나를 알려질 때까지 7년 정도 성장을 하고요. 그게 다시 7년 정도 유지를 하고 7년을 거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1년의 전성기 주기 그래프를 갖게 되거든요. 피카소는 평생에 한 번의 전성기 그래프를 가질 수 있었고요. 안토니 타피에스는 같은 재능으로 두 번의 전성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재능을 발견해서 그 발견된 재능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때까지 최소한 7년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재능으로 먹고 살게 되면서 한 15년까지는 가능하고 다시 7년을 서서히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의 재능을 발견해서 직업으로 연결했다가 그 직업이 더 이상은 좀 유효 기간이 떨어진다 하는 데까지 한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20년 단위로 하나의 재능을 직업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네. 20대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은 20부터 40, 40부터 60, 60부터 80, 80부터 100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능만 발견하면 될 것이냐. 요즘 우리 아이들은 사실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랩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려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복면가왕 굉장히 재미있게 보시죠, 우리 어머니들. 복면가왕을 봤을 때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개그맨 김태균이었습니다. 재능을, 그러니까 이 개그라는 재능으로는 김태균이 전국으로 투어를 다니고 뭐 대통령 상도 받고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책도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컬투가 11집까지 앨범을 낸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수니까 노래를 되게 잘할 거잖아요. 정말 노래 잘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콘서트에서 이 김태균이 자기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노래를 이 방청객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재능이 있어도 히트작이 없으면 이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날 그 복면가왕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잘한다라고 할 때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림을 받을 만큼 거래가 가능할 만큼 히트작이 있을 만큼 잘할 때까지 이걸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앞으로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같은 21세기의 아이디어 노동자, 아이디어 근로자라고 얘기했죠. 골드 칼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까? 이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디어를 막 생각할 것 같은데 텔레비전을 계속 보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블랭크, 빈 상태가 돼서 우리가 보통 TV를 바보 상자라고 많이 부르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텍스트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책을 읽는데 왜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냥 베스트셀러,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책, 이 책 읽어봐 하는 책을 마구잡이로 그냥 읽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읽어야 되는 독서 방법이 바로 목적 독서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아이디어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책을 또 안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어떤 문구에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이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럼 21세기 지금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자발적 문맹으로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맹으로 살면서 우리가 부자로 살거나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될까? 과거에 저희가 배우는 방식은 그냥 자료를 읽거나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배웠는데요. 보통 머리가 똑똑한 수석 졸업생들이 많이 이런 경우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읽거나 보거나 들은 거에 10%에서 30% 정도밖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바로 저 맨 위에 내가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거나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해보는 건데 이걸 조금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뻘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뻘짓하면 우리가 아는 그 뻘짓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그냥 돈을 받지 않는 상태로 진짜처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이 일을 하기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지까지는 완벽한 준비를 하느라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해보기까지 너무 기준선이나 넘어야 될 선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 무대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뻘짓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나요? 아유, 혼나긴요. 어떻게 이걸 혼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진짜처럼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진짜 내가 무대에 선 것처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막 제스처도 써보고 카메라 보면서 웃어도 보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카메라 보고도 울렁증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보면서 네. 시선도 맞출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여지까지의 방식은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넘어야 될 관문이 너무 많았던 거죠. 자, 이제 배워야 되는 방식을 좀 인식이 되셨나요? 네.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일을 해보시면 돼요. 진짜처럼. 우리 자녀들이 보통 얘기해요. 나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난 진짜 재능도 못 찾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해주고 싶은 말 딱 그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뭐야. 그냥 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하게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근데 가만히 서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하면 잘하죠? 이렇게 하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한테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어머니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냥 생각하는 가슴이 뛰는 그 일을 그냥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 내가 맞는 거구나. 아니구나. 이거 나하고 안 맞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실 거란 얘기죠. 찰스 핸디라고 포트폴리오 인생을 살았던 실제 그 저자이기도 하고 매니지먼트 사상가이기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배우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배울 거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행동하고 경험하고 질문하고 다시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은 직접 부딪혀 많은 가능성들을 탐험해본 이후다.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진정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끝내 모른 채 죽는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네. 제가 서글픈 일이다 이러면 이 맘상했을 텐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대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재능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이가 호기심 가져하고 궁금해하는 그거를 잘할지 못할지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하다 보면 이게 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일을 하면서 뭘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 그 방법은 스스로 찾아나가게 돼 있고 그 일을 움직이면서 배우게 하는 게 우리 자녀한테 가르쳐줘야 될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18세기 장인 밑에서 배웠던 도제 방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예전에 만약에 향수 전문가에게 일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향수 전문가 밑에 가서 청소부터 하고 이러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허드렛 일을 하다가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결국은 그 원래 장인보다도 더 훌륭한 기술을 습득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1세기 지금도 이제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방식이 이제 장인 내가 저 사람의 그 기술이나 저 유명한 멘토나 저 스승 밑에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분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배울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령 18세기 장인 시대에 배우러 들어간 도제를 하러 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연봉은 이만큼 맞춰주시고요. 하루에 딱 8시간만 일하겠습니다. 주말엔 절대 일 안 할 거고요. 저는 딱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저 좀 가르쳐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배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아까 뻘짓이라고 얘기했던 방식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배울 때는 가난할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그 일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그걸 가능하게 가르쳐줄 만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진짜 미친 듯이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짜 잘해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이 될 때부터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21세기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배우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자입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배워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이걸 도대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조금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챕터 4에서는 당신의 페이스북 점수는 몇 점입니까? 디지털 평판 시대가 왔다고 하죠. 이 지금 뭐 지식 창조 시대가 도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초연결 사회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디지털 평판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 대해서 하나도 잘 모르는데 이미 온라인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평가받는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게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3주차 세 번째 특강을 들었는데, 오늘 특강 주제가 어떻게 배워야 할까였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배워야 할까? 네, 아까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 조용히 들었잖아요. 네, 굉장히 집중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참, 진짜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대표님, 그런데 아까 예술가의 전성기가 21주년 주기로, 21년 주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직업에도 그런 주기가 있는 건가요? 네. 재능을 활용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예술가의 전성기 주기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어도 직장에 들어가서 20년 정도면 얼추 이제 그 회사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 전성기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죠. 네, 20년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학교를 갔다가 직장을 가서 잘했다 하더라도 20년이면 나오면 결국은 재능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20년 정도면 그냥 하나가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른 걸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7년 정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을 우리 아이가 잘할 때까지 시간을 버티는 힘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아니,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20대 회사를 들어가서 21년 주기로 가면 40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시기에 이미 한 번의 전성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평생 그것만 하고 살면은 너무나 행복한데 이게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재능이 우리 아이가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들은 이야기가 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도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있으면서 그 다음 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7년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아유, 갱신이 말했는데 그게 맞았네. 아유, 참나. 역시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배우는 그럼요. 저는 대본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복습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실 때 뻘짓 프로젝트, 제가 발음이 너무 셌나요? 네, 뻘짓. 프로젝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벌짓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저 사람이 대사한 것을 내가 하면 어떤 톤으로 바뀐다라는 걸 해봤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까요? 네, 100% 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된다는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뻘짓 프로젝트에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령 그 개그우먼으로 이렇게 살기까지 사실은 바로 무대가 주어졌을 때 바로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저 잘했어요. 처음부터요 타고난 겁니다. 그게 제가 이 뻘짓이라는 것을 개그우먼이 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잘했던 것 같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무대가 나한테 주어지기 전에 이미 나는 훈련이나 그렇죠. 준비가 끝났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혼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 시작을 못하는데 그렇죠. 사실 뻘짓이 뭡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부모님들은 또 이제 뭐 걱정하시고 네. 혼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 진짜 해보시면 뭐 보통 개그우먼이나 이렇게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무대처럼 하고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거울 앞에다 놓고 네. 저희들이 직접 해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뻘짓. 네, 그런 것처럼 네.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재능으로 내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그려봐야 돼요. 네. 그런 그려보는 훈련을 하거나 그런 무대를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 속에서 내 재능이 다양하게 훈련될 수 있게끔 여러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요, 왜 이제 우리 공부하고 성적, 뭐 대학 가고 이런 거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대치동이잖아요.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 퍼지고 있는 학습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딥러닝이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대표님? 네,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이 가장 잘하는 학습 방법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로봇이요? 로봇이 가장 잘합니다. 그 로봇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이 결국 뭐냐면 로봇은 계속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하면 이 데이터로 입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빅데이터화 되죠. 네. 양이 점점 방대해지고 네. 많아지면 얘가 점점 똑똑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얘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각이라는 것처럼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간 게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을 정확하게 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가 하는 방식과 같이 사람도 딥러닝을 시킨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많은 양을 이 머리에다 주입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서 안 사는 걸 좀 다행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꽉 차잖아요. 뇌가 꽉 차면 그거 한번 싹 클리어 딱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싹 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업도 해주고.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또 이 우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머리가 꽉 차고 네. 문제가 딱 생기면요. 컴퓨터를 그냥 꺼버립니다. 멍해지죠. 그럼 뭐냐면 리셋을 시킬 수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거나 질 것 같으면 바로 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생성되냐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빠져버려. 단절을 시켜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어머나. 다시 리셋할 수 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제가 말했던 전성기 주기 그래프의 7년은요. 단절이 있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아마 또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확실하게 그 분야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일을 하려면 그런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거를 리셋시키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계속 그 분야에 단순하지만 그 지루한 반복을 견뎌서 그 분야의 고수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게 참 인내력이 없어 보여요. 네. 꾸준하지 못하고요. 금방 포기해버리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젊은 사람이라. 아, 아니 괜찮아요. 치안 씨는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젊은 친구들이 그 게임하다 지는데 톡 꺼버리더라고요. 네네. 전 그래서 그거 보고 쟤 되게 얍삽하다 그랬어요. 네, 칠 것 같으니까 끄는 거잖아. 나 교수님한테 오늘 답을 얻었네요. 아, 교수님이 대표님께 답을 얻었네요. 맞아요. 나도 다음부터는 꺼야지. 아니 그 답을 얻지 마시고. 네. 나 다음부터 리셋할 거야. 그럼 나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지 네. 시작이 될까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럼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 중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실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오히려 이걸 자꾸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먼저 그리게 한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 가기까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역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네. 그 일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필요한 일을 잘하게 돼야 인정도 받고 네.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자녀가 살고 싶은 모습이 뭔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은지, 어떨 때 가슴이 뛰는지 이것들을 찾아서 거기로 갈 때까지 필요한 진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앞으로의 진로 설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진로나 직업 교육을 할 때요. 과거와 지금이 많이 또 달라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과거와 현재까지가 사실은 단절된 것 같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네. 과거에 했던 거, 이 생각했던 것들의 결과물, 그때 했던 훈련의 결과물이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님. 네. 저랑 생각이 똑같으세요. 네. 보통 사람들이 과거는 중요치 않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거가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에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이, 저 대표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 그거요.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저도 네. 교재 방식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방식이 현대 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요. 네. 앞으로 이제 직업 시장 진입을 위해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사실 더 너무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네. 근데 알면 알수록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또. 네. 맞아요.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배우면 돼요. 그러면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예정이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이희구 씨가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이어져서 중요했고 네. 지금부터 미래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게 미래의 온라인 세상에도 똑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당신의 페이스북 점수는 몇 점인가요? 사실 이게 직업 진로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감이 안 잡히거든요. 다음 주에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말 아주 멋진 강연 펼쳐주신 조현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진로 찾기 세 번째 코너에서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현장 스케치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 이번 주 역시도 자유학기제 체험처인 한국잡월드를 방문을 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데, 이 직업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 무슨 직업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알아요? 뭐요? 네. 뭔가 뭐 패션이나 미용 이런 쪽 아닐까요? 딱 맞아. 오늘은 한국잡월드의 메이크업, 미용실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미래 스타일리스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VCR로 담아봤습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꿈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한 한국잡월드. 오늘도 역시 많은 학생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마네킹을 활용해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의 손놀림에 소녀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직업 체험 실습에 앞서 이론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학생들.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자기가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고 그 사람이 만족하고 이러면 기쁘고 하니까. 이론 수업 후 저마다 마네킹 하나씩을 앞에 두고 직접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보는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기는 야무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이론 수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일단 스스로 본인이 작업을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창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애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좀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와가지고 좀 흥미를 많이 가지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반응들이. 평소 외모에 관심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 미용실에서만 보던 도구를 활용하여 파마머리도 직접 말아보고 요리조리 각자의 개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완성하는데요. 그 결과 평범했던 머리에 화사한 보랏빛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당장 촬영하러 가도 되겠어요. 봤을 때는 그냥 머리만 묶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고 재밌기도 하지만 묶고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미용사가 그렇게 쉽고 재밌는 직업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각자 자신이 헤어 디자인한 작품을 가지고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코멘트를 들으며 체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뭔가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하면서 좀 관심 가지고 자격증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 대답해줄 때 뿌듯함을 좀 많이 느끼죠. 아름다움의 모든 것. 헤어 디자이너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천의 얼굴을 만드는 마술사,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갖춰야 될 필요 역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얼굴에 맞게끔, 형태에 맞게끔 뭐 패턴을 또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미지에 맞게끔 또 이제 표현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좀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5가지 브러쉬 중에서 가장 조그마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사선 브러쉬로 눈썹을 해볼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학생들.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여 마네킹 얼굴을 채워가는 선생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며 메이크업의 기본을 배우는데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후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종이에 밑그림을 그려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하고 선생님께 배운 대로 차근차근 색깔을 입혀나가는데요. 처음 해보는 서툰 손길이지만 그림을 그리듯이 조심스럽게 메이크업을 진행합니다. 섀도우 같은 거, 아이라인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니까 또 다음에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개 경험해서 미래의 꿈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웨딩 메이크업, 방송 메이크업, 그리고 특수분장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직종인데요. 꼼꼼한 손길로 자신의 마네킹에 직접 메이크업하여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접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접해봤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 얼굴하고 좀 다른 마네킹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래도 다들 굉장히 좋아해요. 네. 스타일링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살펴봤는데요. 네. 과거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미용, 메이크업 이런 얘기하면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이 그랬죠. 가는 분야였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은요, 남자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미용은 저는 남자 디자이너가 있지 않으면 안 가요. 다른 곳은요?
항상 남자의 손길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가지고요. 네. 특히 이제 제대로 갈게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 7월부터는 민간 자격증이 아니래요. 이제 그래요?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진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이 분야에도 관심 있는 여러분들 한국자벌도 가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용실 하면 뭐 머리를 다듬는 곳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새로운 유행과 패션을 창조하는 정말 그렇죠. 토탈 샵으로 변화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직업보다 창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이러한 직업 체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만의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 아이 짭 캠프에서 또 다른 직업의 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아주 핫한 직업 정보들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교육은 드론입니다. 요즘에 네. 드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요. 예, 오늘은 드론스쿨 조현준 대표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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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수많은 드론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드론스쿨의 조현준입니다. 네. 네. 요즘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드론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네. 가끔 촬영을 야외 촬영 나가다 보면 우리 촬영팀들도 드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맞아요. 계시는데요. 예. 어떤 때 드론을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제가 조정하는 네. 배와 자동차와 같이 그 제한된 땅과 그다음에 바다에서 벗어나서 하늘 높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그런 이제 아이템입니다. 네. 그럼 이 드론 교육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드론 교육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후, 좌우, 그리고 아래, 위아래를 같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좀 고학년 어린이들은 한 네. 일주일 정도 배우면 되고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2주일 정도는 배우면 충분히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할 수가 있는 네, 건가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보통 저희가 그 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네. 왜냐하면 드론은 작은 체험용 드론은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이제 커질수록 멀리 가고 그리고 무거워집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큰 드론들을 사람 근처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드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미래에 관련돼서 또 직업을 구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 두 분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송국에서 방송 관계자들에서 촬영은 가장 중요한 파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높은 난이도와 조정 기술 그리고 촬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많은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 드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각 지자체, 소방서 그리고 뭐 군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부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는데? 네. 자, 그러면 드론 교육을 통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을 만들어가는 그 현장을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화창한 하늘을 자랑하는 7월의 어느 날. 성남에 위치한 창국중학교를 찾았습니다. 더운 날씨도 잊은 채 교실에 모여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남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을 나는 최첨단 기술 드론이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은
택배 배달, 카메라 촬영,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론 교육을 통해 드론의 기본 구조와 비행하는 방식 등을 알아보며 드론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행기에 관심을 많은 애들이 이렇게 드론을 날리는 걸 보면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을 했을 때 하늘을 나는 걸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 드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점점 더 익숙해지는 우리 학생들. 교실 안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선생님의 비행 시범에 까르르 웃음이 터졌습니다. 게임기 아니야. 선생님의 당부와 함께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서툴게 조종하던 친구의 과감한 비행에 당황한 것도 잠시. 결국 드론이 추락하고 말았네요. 드론은 지금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안전교육 없이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인명사고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특히 일반인들이 드론을 처음 접할 때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수인데요. 무거운 드론이 높은 하늘을 날다 떨어지는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머리 위로 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드론을 비행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이후 드론을 조종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는데요. 작은 크기의 드론은 물론 중형 드론까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TV에서 하는 거 봤는데 좀 드론 조종하는 게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흥미가 많았는데 집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드론은 처음 써봐요. 넓은 운동장으로 나와 화면을 보며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친구가 조종하는 드론이 무사히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신경을 드론에 집중해서 비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의 대형 드론 비행 시범이 이어졌는데요. 큰 소리를 내며 등장한 드론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드론의 모습에 학생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는데요. 카메라를 달고 하늘 높이 오르는 드론을 보며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고정됐습니다. 높은 곳까지 한 번에 날아올라 하늘에서 직접 드론이 촬영해온 풍경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교실에서 조종할 때 어려웠는데 이렇게 자동차 하니까 뭔가 신기해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사고 싶네요. 드론 촬영 가요. 드론 촬영? 네, 1박 2일에서. 왜? 너무 멋있더라고요. 1박 2일에서 딱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딱 찍는데 너무 멋있어요.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들. 더 높이, 더 멀리 비행하는 드론과 함께 더욱더 큰 꿈을 키우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좋아하네요. 그렇죠. 표정이 밝음, 조음 이런 게 느껴져요. 어른들도 좋아하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은 뭐 취미로도 이렇게 많이 드론 네. 뭐 이렇게 날리고 이런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방과 후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아이들이 많이 찾나요? 방과 후 교실을? 네, 그렇습니다. 드론은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항공과학과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과학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대신해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을 네. 내가 직접 조종하면서 있다는 점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과후 교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방과후 수업은 하루에 3시간, 네. 8주로 해서 총 24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인 드론 이론부터 그리고 드론 시습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야지 완벽하게 그 드론을 작동할 수 있을까요? 네. 드론 작동하는 거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그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리고 요즘은 드론을 활용해서 레이싱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으려면 한 석 달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육기간이 아주 길지 않네요. 네. 우리 한번 한 3개월 정도 배워서 한번 해볼까요? 레이싱. 저희 이제 직업이 바뀌나요? 직업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데요, 그거? 여자 둘이 레이싱 해봐. 멋있죠? 네. 어떻게 대표님 저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자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럼 요즘 여학생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만나요? 한강에서. 네, 드론 띄우러. 대표님 좀 도와주시고요. 아유, 당연히. 네. 그런데 이 드론 교육이요.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드론은 왼손, 오른손, 그리고 눈으로 드론을 계속 주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드론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 감각이 키워져서 이런 3D 환경에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집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도 드론 조정하고 드론 기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학과도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드론을 조정하는 그 학과 나오면 고수익에 또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한서대학교, 초하당대학교 그리고 요즘은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드론 관련 학과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 부대에서 국방현대화산업일환으로서 드론 부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도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드론을 운영하는 그 파일럿은 굉장히 고수익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한번 갈까요? 파일럿이야. 우리가 그 직업이 파일럿이었구나. 네. 언제 갈까요? 우리 날 잡아요. 네. 그래요? 고수익의 파일럿이야. 네. 근데 사실 한국이 드론 굉장히 강국이에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실 많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드론 관련 자격증은 12kg 이상의 무거운 드론을 운전할 때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특수한 드론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24명밖에 없는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분의 1:1 교육이 20시간 이상씩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격증 가진 분이 24명밖에 없어요? 예, 2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 26. 괜찮네요.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4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400만 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채연 씨. 400만 원 투자하고 우리가 이거 본전보다 더 뽑으면 되지. 그죠? 일단 400만 원 벌게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는 기관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이 더 양성이 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드론스쿨처럼 그런 자격증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닌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육, 그리고 드론 촬영 교육, 그리고 드론 그 조립이나 개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드론스쿨 자격증 딸 때 연령 제한이 있어요? 만 16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위로는 없는 거죠? 만 16세 이상?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행이다. 만 50세 이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거 왜 거기까지 건드리고 그래요?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나 대신 찔러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 드론이요. 참 이렇게 가능성도 많고 재미있는 분야긴 하지만
이게 또 그 이제 규칙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취미로는 괜찮지만 영리 목적으로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려면요, 일단은 그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기체 보험을 들어서 네네. 지방항공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촬영 사업, 그 다음에 농약 살포, 교육, 자료 관측 이 4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번 2016년 9월부터는 이 그 분야를 과감하게 확대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아, 농약 살포 정말.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김포 살잖아요. 네. 우린 거기 김포는 아시죠? 김포 쌀. 네, 김포가 평지라서 쌀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집 베란다 앞이 다 논바닥이에요. 아우, 대표님 제가 그걸 몰랐네. 그걸 드론으로 농약 살포한다는 거를. 굉장히 과학적이고 제가 확실하겠네요. 16층에 살아서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거든요. 항상 뭐가 떠다니는데 저게 뭔지 몰랐어. 드론이었어. 아, 정말요? 예.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아, 지금은 농약 끝났다. 뭐 나오고 있어. 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각 지자체도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에서도 많이 필요를 합니다. 네. 괜찮네. 우리 집 16층에서 드론 딱 띄워가지고 베란다 앞에 논에다가 농약 살포하고 괜찮죠? 농업과 드론. 그럼요. 얼마나 멋있어. 괜찮네요. 어쨌든 쓸모만 있으면 돼요. 아까 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소방서에서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인명 구조나 아니면 화재 진압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그 실종된 사람을 찾거나 그리고 그 산불이 났을 때 잔불이라든지 이런 산불의 확산을 막을 때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드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멋있다. 네, 정말 앞으로 전망도 좋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확대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체험 삼아서라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체험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이제 우리 드론과 관련돼서 좀 진로를 찾거나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드론을 함께 하면서 제가 볼 수 없는 높은 곳에 그리고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좁은 곳임을 알게 되었었죠. 자, 높이 올라가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넓고 광활한 세계,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드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날리고 싶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조한준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요, 자녀의 진로 교육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매주 또 다양한 직업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의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한 준비는 수요일 특집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더 많은 풍성한 내용으로 꽉 채워볼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